청와대에서 오자회동이 열렸지만 여야 모두 입장차만 확인한 빈손회동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오자회동 후 전국 전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7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결국에는 빈손회동이 됐습니다.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한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애초에 대통령도 그 야권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 특히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야권이 이 전력을 집중해서 제야까지 다 뭉쳐서 반대하고 나오는 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입장에서 대화를 했지. 그 대화에서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또 국민들 앞에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알릴 필요도 있지 않았나.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만나서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하더라도 저는 그 대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 양쪽에서 하는 이야기와 이런 대화 노력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야권도 그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년은 지금 분당이 되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열이 되고 또 혁신안에 대한 수습 노력들이 좀 힘이 드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야권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엮는데 문재인 대표나 친노 진영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세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 전파로 노출시키는 부분은 그건 나쁘지 않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이 평행선을 달렸다 하더라도 서로 이 모임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회동이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교과서 정국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풀어보고 싶고 특히나 이제 19대 마지막 국회가 곧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국회이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또 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위기를 좀 좋게 푸는 그런 어떤 회동이어야 했을 텐데 그 회동을 하는 그 시점부터 처음 출발하기 전부터 이걸 삼자로 갈 거냐 대변인을 배석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배려 야당에 대한 배려 이런 거가 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좀 강경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문재인 당대표도 사실은 그 이른바 좀 센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무엇을 풀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원하시는 걸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야당은 장외로 또 다시 나가버리고요. 그러니까 만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형식적 의미 외에 뭔가 푸는 실질적인 효과를 얘기를 해야 되는 박 대통령이 원하시는 방향도 얻어내지 못하고 야당은 뛰쳐나가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회동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들 눈높이에는 사실 맞지 않는 그런 회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자회동 후에 여야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집필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따라서 역사책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 인식은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네, 참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했다. 절벽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오자회동 후에 전국이 더 급냉하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법안 심사나 예산안 심사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치 전국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이 대치 전국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쪽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것이 역사 교과서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모든 언론들은 연말까지 안 되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어렵겠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라. 이렇게 보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중 FTA 문제,
또 지금 뭐 경제가 겨우 뭐 회복 기미가 보인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경제 활성화에 관련되는 법안 통과라든지 뭐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제끼고 그다음에 이 역사 교과서에 올인하는 것은 네. 결국은 옛날에 과거에 보면 뭐 국정원 댓글 문제라든지 최동욱 검찰총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NLL 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야권이 나머지 정치 현안들을 다 보이콧하면서 한 군데 올인한 결과 처음에는 지지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은 그냥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미치지 않는만 못하다고 결국은 국민 여론이 어느 시점에서는 해도 너무한다고 하면서 돌아서게 되죠. 대한민국의 지금 그 야당이나 제야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교과서 문제는 야권의 생각이 지금 정부가 국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네. 그 반대는 반대대로 지속해 나가고 야권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과 현 여당은 이걸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국정화를 해 나갈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현안을 다 보이콧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 내부에 물론 지금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총선을 앞둔 공천 문제라든지 네.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이 문제를 그 전면 어떤 대치 전선에 내세우는 부분은 내부 사정을 볼 때 이해는 가지만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아마 야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야권만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이념 프레임이죠. 그것을 원하거나 또는 이용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당도 사실은 이런 그 프레임 자체를 상당히 즐겨왔고 네. 또 총선에서 대체로 이 보수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상당히 창출해 왔었죠. 그리고 야당에 비해서 또 상대적 승리를 하는 이런 모양새였고요. 그렇다면 야당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이득을 얻고자 한다면 여당도 한편에 그런 이득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예. 하는데요. 특히나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떤 그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이른바 반대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 또 수도권에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어떤 여론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극단적인 이념 대결 형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존의 어떤 방식들을 고집하면서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년 총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민심의 이탈, 특히나 수도권 민심의 이탈, 이것을 경계한다면 네.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래서 후반기 국정, 특히나 19대 마지막 그 국회를 이른바 민생국회, 또 경제국회, 이런 것들로 색깔을 만들어내면서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는 이런 또 다른 플랜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황 소장님과 좀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도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제로 이 역사교과서 카드를 우선순위를 좀 다르게 부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야당도 사실은 유리할 게 없죠. 그렇게 나오면 실제로 장외투쟁을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예. 특히나 국회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는 게 더 확연히 드러날 테니까 네네. 그렇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속도를 조절함으로 해서 정치를 주도할 수 있고 표심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더 대치 정국이 좀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 프레임 전환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녹취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좀 자처하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만큼 개혁적인 대통령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말도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고생했다, 많이 애쓰고 고생했다라면서 이제 감사를 표했는데 어떻게 이대로 관계 개선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뭐 예.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서 대통령 거부권 이렇게 진행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네. 그 직후에 오픈 프라이머리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 이런 문제를 야당 대표와 합의함으로써 청와대와 공천 룰을 둘러싸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갔는데 김무성 대표는 현재의 이런 어떤 교과서 전국이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공천 룰과 관련되는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고 어쨌든 청와대와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면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죽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측이나 당내 친위 비주류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더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총선 전까지 가급적이면 공천에 관한 문제들이 유예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장 늦은 시점에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 좋다.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되는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지면서 타협되는 요소가 있다. 저는 뭐 적당히 타협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네. 공천에 관해서요. 예. 그래서 뭐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서로 양해할 수 있는 시점에서 타협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문제가 상당히 그 고마운 소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교과서 문제에 대한 어떤 여론이 뭐 일주일간에 역전이 되었다, 한 10% 이상 앞서 있다, 반대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만난 것은 안 만나면 소통을 안 한다고 또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의견이 다르라도 만나야지요. 또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국가의 자긍심, 또 역사에 대한 자부심, 정통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단기적인 여론의 유불리, 뭐 내년 총선이 어떻게 크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소신대로 가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사 총선을 참패하더라도 옳다면 밀고 가야 되는 것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민생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 가치나 이념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지켜야 되는 거고, 독일이 보면 2차 대전 때 보면 히틀러가 예를 들어서 인종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 선동 프로파간다를 해갈 때 독일 국민 다수가 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네네. 독일이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죽고 국가가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적 우위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연연해서 여론이 바뀌어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김무성 당대표 호위무사대나 이제 그게 첫 번째 네네. 앵커의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김무성 당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원천적인 관계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국면별로 김무성 당대표가 나름대로 어떤 전술적인 대응들을 제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오자회동, 네. 오자 회동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른바 청와대 쪽에서 김무성 당대표는 3자 회동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대통령. 그렇다면 지금 황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무게 있는 자리는 오자 회동보다는 3자 회동일 거예요. 근데 청와대가 오자 회동을 원했단 말이죠. 그 오자 회동을 왜 원했느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유철 원내대표를 반드시 그 회담에 포함시키는 문제. 그러니까 요즘에 그 원유철 원내대표 우리가 뭐 신친박계라고 네네. 보통 부르는데 청와대 쪽에서 왜 원유철 원내대표를 배석토록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나름대로의 이른바 김무성 당대표를 견제하는 견제적인 어떤 공간들을 열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더 호위무사적인 친청와대적인 어떤 경향들을 더 세게 보여줌으로 해서 원유철 원내대표의 어떤 그 자리 자체를 사실은 무색하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그 공간을 점유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전술적으로 대응을 했을 뿐 예. 이것이 청와대와 김무성 당대표의 원천적인 관계 회복의 어떤 징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영원히 호위무사가 될 거라고도 또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검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차원에서는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수도권 표심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는 뭐 어떤 공학적인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국정 지금 후반기에 들어가시면서 경제정책이면 경제정책, 민생이면 민생, 하다못해 노동개혁이면 노동개혁, 뭐 여러 가지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어떤 그 민심의 뒷받침을 받아서 이루어 가야 되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론이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심하게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실제로 하시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 끝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실은 탄탄한 여론 기반을 가져야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놓고 보면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역사교과서 문제가 그런 어떤 탄탄한 여론들을 끌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되실 때 51% 얻으셨지 않았습니까? 과반수를 넘는
득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사실은 후반 국정 개혁 과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역사 교과서가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게 뭐 대통령께서 표를 가지고 일희일비 하실 이유도 전혀 없고요. 네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앞서서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잠깐 드리고 가면요. 그 역사 단일 교과서 반대 여론이 이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금 더 높은 추세로 나타났거든요. 이전까지는 좀 팽팽하다가 좀 변화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야나 청와대도 주목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황 소장님께서는 아까 그래도 소신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속도 조절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론의 어떤 동향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론이라는 것은 항시로 변할 수 있어요. 지금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월호 여론조사라든지 국정원 댓글 여론조사 같이 이번 정권 들어서 예민했던 문제들도 여론은 끊임없이 변화를 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여론을 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 방향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의 향배를 걸고 하기로 했던 어떤 가치들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지 이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이 지금 왜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좀 안 좋아졌느냐. 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야권에서는 야당의 재정파 모두가 다 가담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국사학과 교수들도 다 가담을 하고 전교조도 동원이 되고 제야부터 다 동원되면서 한국의 뭐 진보 좌파 야권은 전체가 혼연일치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보수 진영을 보면 새누리당 안에서도 수도권 의원이나 뭐 지금 현 국회의장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가 나와서 이 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크게 싸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과 뭐 당 대표하고 몇 사람들만 앞에 서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홍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밀리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벌였으면 여권이나 보수 진영에서도 총체적인 어떤 이 홍보전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보수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어디서 역전이 되는가 하면 한국의 진보 좌파 야권 이런 데서는 항상 멈춰야 될 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오바를 합니다. 지금 제가 봐도 좀 오버하는 쪽으로 가는 양상이 보여요. 그러면서 또 민심을 잃으면서 팽팽해지다가 나중에 결국은 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걸어놓고 합리적으로 토론이 될 때 국민들 다수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론 향배가 결정되겠죠. 지금은 여론이 끊임없이 떠도는 양상에 있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친일 예를 들어서 낙인 찍기 야당이 네. 지금 예.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이라는 어떤 집안의 가족사 때문에 이걸 한다라고 지금 낙인을 찍고 있고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이 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반역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고 있다. 이래서 주로 이제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데, 그 프레임 부분에 있어서 훨씬 대중을 상대로 설명하기가 쉬운 게 프레임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화가 낫느냐, 현행 검정화가 낫느냐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정리해 가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친일 뭐 이런 그 덧씌우기 뭐 이런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네. 사실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고민, 더군다나 어떤 우리 미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역사관, 이런 거를 우리가 심어내는 교육 작업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어떤 원칙을 갖고 움직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교과서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거여야 됐거든요. 그렇다면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그런 어떤 그 교과서 체제를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유일한 답이냐, 이렇게 국민들은 물어보고 있죠. 정치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합리적인 국민들이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체제가 그럼 유일한 대안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사실 별다른 어떤 명분 있는 해석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정교과서 체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면 검정교과서와 관련되어지는 교육부의 어떤 방만한
검정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방식, 개선 과정, 또 다른 대안들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청와대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대통령께서는 무엇인지 모르는 또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유일한 대답만 내어놓으시고 그것이 원칙과 소신이라고 하면 저렇게 반대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야당이 움직여서 실제로 10%에 저렇게 여론 반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야당은 상당히 좋아할 일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역사적으로 야당이 그렇게 여론을 반전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렇게 10%씩 돌아서는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명분이 명확히 설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어버이연합이나 보수단체들이 어떤 강경한 지금 어떤 그런 시위들도 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듣고 싶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국정교과서 체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정부 쪽에서 먼저 내놓을 때 네. 국민들의 여론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저런 여론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네. 이틀 뒤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뭐 상황이 좀 반전될까요? 국정화 교과서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급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이외에 예. 국정 교과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를 우리가 개성해야 될 자부심, 정통성 이런 문제를 주로 이야기할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뭐 국민들이 솔직히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된다라는 여건이나 정부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이렇게 그 내용을 받는 기회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이 부분을 추진하기 전에 2008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 검정화를 해왔는데 7년 동안 검정화를 해왔지만은 역사 교과서의 그 왜곡이나 좌편향 부분이 시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지금 역사 국사학계의 대부분이 다 어떤 이 인맥이나 이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좀 왼쪽으로 기울어 있다. 예. 그 속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다. 또 그 교육부에 검증을 하지만은 그 검증위원들 중에 정말로 형평성 있게 검증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지필위원들이 했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검증위원회 입장에 있어서도 편향성이 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런 어떤 검증을 다루어가는 과정에서도 그야말로 어떤 이 공직자로서의 중립성,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전체 흐름에 영합되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화를 한다 했으면 여론이 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정부가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하는데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앞뒤에 있는 맥락들을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왜 국정화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리들을 좀 납득 있게 이렇게 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화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그 철도 개혁 문제나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왜 철도 개혁을 해야 되는가, 공무원 연금을 왜 개혁해야 되는가, 또 노동 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서 마찬가지로 등장했거든요. 임금 피크제가 노동 개혁의 핵심이 아닌데 마치 임금 피크제에 초점이 몰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처럼 우리 정부가 어떤 중요한 어떤 이 국정교과서 과제처럼 문제들을 통과시키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네.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개혁을 하기 이전에 개혁을 해야 될 그 필연성과 또 개혁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네네.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국민들 앞에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뭐 정면 돌파하실 거라고 봅니다. 워낙 스타일이 예. 그러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번 그 시정연설이 거의 19대 국회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수가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예산국회가 시작이 네. 되죠. 예산국회 가불관계는 바뀌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행정부가 국회에 상당한 부분 그 지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이 정면 돌파나 발언의 수위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하실 것 같고요. 오히려 언급 정도로 끝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강조하실 거는 이른바 이 그 민생 또 조금 있으면 한중 FTA 타결 문제가 있죠. 뭐 이런 부분들 경제, 민생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동안에 이제 정쟁으로 이 국회가 돌아가면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던 법안 또 이런 개혁 과제들 이런 걸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쪽으로 초점을 더 맞추는 방향의 연설이 될 가능성이 네. 높고요. 오히려 역사 교과서만을 가지고 이렇게 고집하는 모습은 저는 정치적 이 전술적으로 상당히 좀 오히려 악수를 두시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역사 교과서의 어떤 좌편향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기존의 어떤 그 검정 시스템 안에서의 아이들의 역사 교과가 예. 좌편향을 갖고 있다면 우편향의 우려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좌편향 필지들을 예를 들면 몰아내서 국정화시키면 우편향 될 수 있는 소지는 어떻게 또 정부가 컨트롤 할 거냐.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재를 갖고 있느냐가 또 한편이거든요. 좌편향이든 우편이든 편향된 역사의식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원하시는 건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국민들이 그걸 신뢰하고 믿으려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우편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설득이 되고 이게 이렇게 해서 균형 잡힌 것으로 가는 거구나. 근데 그런 대안이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반대 여론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